고대 그 조각품들을 보면 그 의사들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흔히 남근적 카비르인 텔레스포로스, 즉 목표를 향해 변환하는 자아를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근본적인 변환 없이는 신체적 질환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융이 그 대학을 마칠 무렵에 특수 분야라는 건 아마 전공 분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공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전공을 선택해야 할 그 즈음에는 외과학이나 내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 국가 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 비로소 크랍스 에빙의 정신의학 교과서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저자의 두 가지 견해를 보고 크게 놀랐는데 그 하나는 정신의학적 통찰에서는 어느 정도 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또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정신병이 인격의 병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융은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두 개의 흐름이 여기서 합류될 수 있다는 것, 즉 생물학적 사실들과 정신적 사실들의 경험이 서로 만나는 공통의 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국가 시험 그 합격한 후에는 1900년인데요. 쥐리히 브루크 휘츠리의 조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병원의 별칭이라고 주가 달려 있고요. 그 병원의 조수로 들어간 그것은 융에게 어떤 의미였냐 하면 이것은 오직 그냥 개연적인 것, 평균적인 것, 진보한 것, 그리고 의미의 빈곤을 신봉하라는 서약에 불종하는 것이기는 했으나 그는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그 초미의 의문은 증상 목록 진단을 통해 밖에서만 기술하는 질병의 탕표 붙이기 말고 정신병에서 교수님 도시가 무슨 뜻인가요? 정신병에서 도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저는 그냥 제 페이퍼에는 도대체라고 썼어요.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도시는 사투리인가요? 그런가 봐. 도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즘도 똑같아요.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질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진단 분류를 할 때 우리 미국 같은 DS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분이 조울증이다 아니면 정신분열증이다 공황장애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심텀 중심이 어떠면 요즘 DSM을 편찬하시는 분들도 이게 너무 증상 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상 중심이에요. 여러 가지 증상을 중심으로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 다른 요인들 또 사회에 제대로 기능하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냐 여러 가지 다른 기준도 부과가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심으로 네이밍을 한다는 거죠. 이분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융이 보았던 것은 그런 증상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질병에 이름을 붙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는 사이코 다이내미컬리 정신 역동적으로 심리 역동적으로 이 사람 마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코 다이내믹 혹은 사이코 애널리틱 어프로치를 융은 처음부터 추구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가들도 어떤 진단 중심으로 이분은 이런 분열증이니까 아니면 우울증이니까 강박증이니까 해서 그거 자체 이름 붙이면서 그런 사람에게 걸맞는 치료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각각의 병명에 따라 치료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 의약 회사들은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약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약은 산탄총이죠.
꼭 그 이름 붙인 것에 적합한 약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증상 치료제이기 때문에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열 내리게 하는 것인 것처럼 실제 여러 병명에 있는데 그걸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는 게 다 증상 중심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공용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마치 1대1 대응이 되는 것처럼 이 이름에는 이 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마케팅일 뿐이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병명에 맞는 특별한 약이 꼭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메디컬 마들은 그런 식으로 훈련돼 있죠. 우선 증상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 오토매티컬리 여기는 어떤 약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는데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이 사람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인격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증상이 강박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강박증 환자를 우리가 똑같이 도와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융이 봤던 이런 정신역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건 이분은 처음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각자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융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병은 그 유형이 어떤 것이든 한 개체의 개인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에 환자의 비밀이 있고 그는 그곳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 동시에 그의 병을 치료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 이를 발견하려면 매우 참을성 있는 환자와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융은 그의 마지막 논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분석가가 심리학적 이론을 알고 일종의 기술을 획득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인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론과 기술은 결코 전체 인간 정신을 파악할 수 없다. 분석가는 오히려 환자의 살아있는 전체성을 자기 고유의 인격으로 마주해야 한다. 어떤 임상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보다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융에게는 모든 치료는 대화이며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로고테라피, 빅토르 프랑클이 말하는 그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만남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융의 만남의 방식에는 모든 비합리적인 계측할 수 없는 것들, 또 즉 목소리,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바로 진정으로 무의식적인 무의식 그 자체들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사는 신이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비와 사랑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기회도 없는데 그 기회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재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여 환자의 이야기는 제가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이 여 환자는 치료를 시작할 때 하나의 조건을 달았는데 융에게 그의 이론이나 사상 또는 해석을 결코 알려서는 안 된다. 융이 그녀에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 예를 들면 휴가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융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조건에 기꺼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지어 자신의 타고난 기질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피분석자들에게 적응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궁극적으로 다 상담자 중심이 아니고 내담자 중심이 상담이라는 정신분석이 융뿐이 아니고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여러분 자유현상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분석가가 주인이 아니고 내담자가 이 치료의 주역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타픽은 내담자가 먼저 선점하도록 도와주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프로이드도 가지고 있지만 융은 어쩌면 더 철저하게 이 점을 봤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여환자 사례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저항을 존중해달라는 얘기예요. 내담자인 여환자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하고 관계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안전한 것만 드러낼 텐데 이거 함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해석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환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대정신 분석 기법에서는 아주 기본이에요.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볼 때는 항상 저항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쪽으로 저항에 조인해준다. 저항에 동참해준다. 오히려 저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항을 더 강화시켜 주어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뭐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통 상담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아주 이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해소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뉴라틱 환자를 상담을 할 때는 이 저항을 분석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스스로 낫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본인이 지금 하기 어려운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그렇게 안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융은 그 당시 융이 어떠면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환자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어떤 현대 정신 분석적인 기법을 이분은 이미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1904년에서 1905년이래 일종의 정신병리학 실험실을 쥐리히대학 정신병원에 설치하는데요. 이 무렵에 융은 학위 논문 이른바 심령현상의 병리와 심리학에 대하여를 끝냈고요. 조금 뒤에 단어 연상에 대한 연구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융은 당시에 심령술 문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심령술 문헌들을 읽으면서 융은 그것들이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주 듣던 것과 똑같거나 비슷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으나 이 이야기들이 물리적으로도 진실인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융이 그 대학을 다닐 시절에 목류병 같은 심령술 현상을 일으키던 15세 영매소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소녀를 자세히 관찰, 기록하는 가운데 그 영매소녀는 자신의 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두 번째 인격 부분이 출현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험으로 하여서 융은 모든 귀령 현상들이 자율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격에 속하는 부분 심혼들이라는 견해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융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융에게 있어 이고는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넘버1이라고 제1호 인격 그리고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제2호 인격 그래서 넘버1, 넘버2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 두 번째 인격 부분은 무의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무의식하고 관련되는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인격 부분이요. 저 없는 사이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이 책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아마 68쪽에 처음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틀림없이 인간 심원의 객관적인 형태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록 기묘하고 수상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심령술사들의 관찰은 나에게는 객관적 정신적 현상에 관한 최초의 보고였다. 자아 또는 제1호는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2호의
표명들을 어떤 객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여기서 융이 보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객체적이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독특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무의식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냥 말은 같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터득해야 되는 게, 제1호 인격은 그다음 자아라고 주로 의식적인 것인데,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억압된 어떤 심리 요소들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어떤 정신적인 것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인격이 우리한테 있다. 최소한 두 개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융은 아주 어려서부터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하고 자기 안에 굉장히 현명한 무언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을, 능력을 가진 어떤 또 하나의 존재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투사해서 만들었거나 억압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의 인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고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내가 친숙한 그런 인격이 아니고 내가 친속하지 않은 인격이 숨어 있다는 개념을 해서 이걸 넘버 2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이것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억압된 것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정서, 우리의 메모리, 이런 것들이 억압된 것들이죠. 우리의 본능, 인스팅트. 네, 이런 것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스피리트라는 용어가 여기서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스피리추얼리즘, 정령주의, 어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 속에, 어쩌면 범신론적인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스피리추얼한 부분. 이제 조금씩 따라가면서 융의 얘기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리추얼한 부분, 내 인격이 이미 나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인격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인격은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걸 실현시켜야 될 인격이다. 내 어웨어니스가, 내 제1인격이 제2인격에 있는 것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성장 과정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인간 성숙 이론인데,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성숙하는가 하는 얘기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넘버 1, 넘버 2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격의 제1인격과 제2인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융이 계속 수행한 연구들이 단어 연상 연구였습니다. 프렌츠 리클린은 독일에서 구스타프 야사펜 불크와 함께 일했고, 이 분투의 연상 실험을 의사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이 리클린은 이것을 통해서 예상되는 뇌 손상을 발견하기를 희망했지만, 융은 이 실험을 열렬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실험에 전혀 다른 방향을 부여했습니다. 그에게는 저 부분 치몬의 존재, 그 작용, 그리고 상태를 증명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부분 치몬을 감정적으로 강조된 컴플렉스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차츰 그 밖의 연구들, 각종 반응 유형과 가족 단위 반응 유사성, 질병 유형, 그리고 사실 진단법을 위한 이 실험의
법률적 평가 등을 만들어내는 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융은 인간의 제2호, 즉 무의식 작용에 관한 그의 예견을 견고한 자연과학적 실험의 토대 위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당시에도 정신 신체적 영역으로 연구를 확대하긴 했지만 결코 신체적 수반 현상을 컴플렉스 증후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융은 심적 현상을 유물론으로 유도하는 것을 늘 배격하였는데요. 우리는 이 객체적 것과 영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해서 오직 그것들이 우리의 의식에 남긴 흔적을 간접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뿐 도저히 무엇인지도 모르며 정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융은 그의 후기 논문에서 말하기를 진료, 물질이나 영, 정신은 심적인 영역에서 의식 내용들의 특징적인 성질들로 나타난다. 그 둘은 그들의 궁극적 성질에서 초월적이다. 즉, 직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과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유일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하였고요. 정신현상이란 임의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존재의 비밀에 이르는 통로는 하나일 뿐 아니라 최소한 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번역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기서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둘이라는 얘기예요? 둘이죠. 그러니까 하나일 뿐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 번역본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 single approach to the mystery of existence is impossible. There have to be at least two.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신비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존재의 신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한편으로는 물질적 사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반영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물질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상을 다루는 것이므로 존재의 저유물주의적 또는 영성주의적인 해석을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물 자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비온 시간에 계속 듣고 있는 거죠. 비온 시간에 물 자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어떤 궁극적인 진리, 절대적 진실, 플라톤의 이데아 폼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비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 중에 물 자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물 자체라는 얘기가 여기 융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융과 비온의 이론의 연관성들을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면서 계속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온의 얘기를 바로 갑자기 비온이 생각하는 얘기를 보시지 말고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융의 연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들과 어떻게 연관돼서 비온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이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영어 문장에 나온 얘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Psychology is not concerned with things as they are in themselves. 그래서 psychology는 어떤 사물의 그 물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게 본질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only with what people think about them. 그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는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 표현에서는 심리학은 물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의 표상을 다룬다. 이렇게 표상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실제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표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걸 영어로 쓰신 분 얘기는
이 표상이라는 말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 물 자체,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 본질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어프로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 속에서 연구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융이 초기 논문에서 귀령들을 다만 정신적 컴플렉스들이라고 본 것에 반해서 후기 저술들에서는 이 견해를 철회합니다. 그는 심리학적 방법만으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표명합니다. 어딘가 가장 깊은 바탕에서 정신과 시간, 공간 연속성의 물리학적 표상들이 서로 접촉할 것인데 이로써 정신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놓여있는 초정신적 현실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귀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데요? 귀령은 처음 들어요. 귀신이나 혼령이지.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돌아온 장고처럼 돌아온 귀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어우, 그런데 영어 표현은 이걸 그냥 스피리츠라고 표현했어요. 영이다. 그래서 귀령이라는 개념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버려 있죠. 왜 귀령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각자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